할리우드가 무릎 꿇었습니다. 케네스 브래너가 출연료의 10분의 1만 받겠다고 먼저 연락했습니다. 우마 서머는 시나리오를 읽고 눈물을 흘렸고 마크 해밀은 자신의 에이전트에게 무조건 이 프로젝트를 따내라고 압박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15년 서울의 한 중소 VFX 스튜디오가 미친 선언을 했습니다. 360억 원을 걸고 성경 애니메이션으로 북미 시장을 정복하겠다고요? 할리우드는 비웃었습니다. 주요 배급사들은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시아 스튜디오 따위가 감동을 만들 수 있겠냐며 문전박대당했습니다. 10년 후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북미 3,200개 극장 개봉 첫날 박스오피스 2위. 첫 주말 1,910만 달러. 시네마스코어 역사상 최고 등급인 A+를 받았고 넷플릭스와 애플 TV가 판권을 두고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비웃던 자들은 어떻게 무릎 꿇게 되었을까요? 그 충격적인 10년의 기록을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니퍼 톰슨입니다. 할리우드 리포터에서 15년째 애니메이션 산업을 취재하고 있죠. 디즈니부터 픽사, 드림웍스까지 모든 주요 스튜디오의 프로젝트를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2015년 LA 플러스 영화 산업 박람회에서 한국 스튜디오 대표를 만났을 때도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장성호라는 이름의 그 사람은 명함에 모팩 스튜디오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예의상 물었죠. 어떤 작업을 하시나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 몇 개를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는 해운대였어요. 부산 해변을 덮치는 거대한 쓰나미 장면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별에서 온 그대였죠. 외계인 주인공이 시간을 멈추고 공중에 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VFX 작업이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현실적으로 촬영할 수 없는 장면들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이죠. 폭발, 괴물, 초능력, 우주전쟁 같은 것들이 모두 VFX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퀄리티는 인상적이었어요. 할리우드 수준은 아니어도 아시아권에서는 상위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음에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희는 3D 애니메이션 장편 영화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360억 원이고 북미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멈췄습니다. 360억이요? 북미 시장이요? 장 감독은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VFX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국 시장만으로는 투자 회수가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을 겨냥하는 거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입니다. 찰스 디킨스가 아들을 위해 쓴 우리 주님의 생애를 각색할 예정이에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VFX와 애니메이션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VFX는 실사 촬영에 특수 효과를 더하는 거지만 애니메이션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야 하죠. 캐릭터의 감정, 움직임, 표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기술력만으로는 안 돼요. 스토리텔링, 연출, 감정 전달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더구나 성경 애니메이션이라니요. 1998년 드림웍스가 만든 이집트 왕자가 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메이저 스튜디오들조차 종교 소재는 피하는 추세였습니다. 너무 민감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신성 모독이라며 비난할 수 있고 비기독교인들은 종교 설교라며 외면할 수 있어요. 박람회가 끝나고 저는 동료 기자 3명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한국 스튜디오 이야기를 꺼내자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한 명은 말했습니다. 아시아 스튜디오들은 항상 큰 꿈을 꾸지만 결국 하청업체로 돌아가더라고요. 또 다른 동료는 덧붙였죠. 360억으로 북미 시장을 공략한다고. 디즈니는 한 편에 2천억씩 쓰는데. 저도 동의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고요. 하지만 묘하게 그 사람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장성호 감독의 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뭔가 계산된 확신 같은 거였죠.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2년 후쯤 연락해봐야겠다고요. 그때쯤이면 프로젝트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요. 2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봄 저는 장성호 감독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취소됐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왔죠. 서울로 오시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모팩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5층짜리 건물 전체를 쓰고 있었지만 디즈니나 픽사의 거대한 캠퍼스와는 비교할 수 없었죠. 하지만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3층 전체가 작업실이었는데 스크린 30개에서 동시에 캐릭터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장 감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톰슨 기자님. 2년 전 약속 기억하시죠? 그는 저를 시사실로 안내했어요. 15분짜리 티저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예수가 물 위를 걷는 장면, 베드로가 믿음을 잃고 물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예수가 그를 구하는 장면이었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물의 질감, 캐릭터의 표정, 빛의 반사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이건 단순한 VFX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죠. 영상이 끝나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장 감독은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디즈니 애니메이터 한 명이 하루에 만드는 장면은 평균 3초입니다. 픽사는 4초죠. 하지만 저희 VFX팀은 실사 영화에서 하루 평균 15초의 특수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효율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은 전통 방식을 고수하죠.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저희는 VFX에서 쓰던 자동화 시스템을 애니메이션에 적용했어요. 물리 엔진, 파티클 시스템, 프로시저럴 생성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제작 속도는 3배 빠르고 비용은 절반이에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럼 왜 디즈니나 픽사는 그렇게 안 하나요? 장 감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이미 시장을 장악했고 브랜드 파워가 있고 무제한 예산이 있잖아요. 하지만 저희 같은 후발주자는 다른 방식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술 혁신으로요. 그때 제작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어요. 저희 팀원 70명 중 45명이 할리우드 프로젝트 경험자입니다. 어벤져스, 트랜스포머, 인터스텔라의 VFX 작업에 참여했죠. 한국인들은 항상 할리우드 대작의 가장 어려운 장면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엔 이름 석자만 올라갈 뿐이었어요. 장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조연이 아니라요. 하지만 한국 시장은 너무 작아요. 인구 5천만 명, 그것도 애니메이션 시장은 어린이 중심입니다. 성인 관객을 끌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도 투자 회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북미를 겨냥한 겁니다. 저는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하필 예수 이야기인가요?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장 감독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1937년 디즈니가 백설공주로 시작했던 것처럼 저희도 누구나 아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싶었어요. 북미 관객 80%가 기독교 문화권이고 예수 이야기는 가장 보편적인 서사죠. 하지만 단순히 성경을 영상화하면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원작을 선택했어요. 디킨스는 자기 아들 월터를 위해 우리 주님의 생애를 썼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이죠. 거기에 타임슬립과 판타지 요소를 더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소년이 예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종교 영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고 시간을 초월한 모험이었으며 보편적 가치에 대한 탐구였죠. 종교적 메시지는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장 감독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리우드는 저희를 하청업체로만 봤어요. 20년 동안 그들의 꿈을 그려줬습니다. 이젠 우리 꿈을 그릴 차례예요. 360억은 저희에겐 전 재산이지만 할리우드에선 중박 영화 한 편 예산이죠. 우린 그걸로 그들과 맞서야 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화 제작이 아니었어요. 전쟁이었죠. 기술로 무장한 작은 스튜디오가 거대 제국에 도전장을 내민 겁니다. 2018년 가을, 저는 장 감독으로부터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LA 플러스에 오는데 배급사 미팅에 동행해줄 수 있냐는 거였어요. 기자로서 이런 기회는 흔치 않았죠. 저는 즉시 승낙했습니다. 첫 번째 미팅은 워너브라더스였습니다. 장 감독과 제작팀은 30분짜리 파일럿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배급 담당 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이미 냉담했어요. 영상이 재생되기도 전에 한 명이 물었죠. 예산이 얼마죠? 360억 원입니다. 미국 돈으로 약 3천만 달러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애니메이션 평균 예산이 1억 5천만 달러인데 3천만 달러로 뭘 만든다는 거죠? 장 감독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다른 방식으로 일합니다. 효율성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예수가 폭풍우 속에서 베드로를 구하는 장면, 5천 명을 먹인 기적 장면, 그리고 십자가 처형 장면까지. 저는 옆에서 그들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처음엔 무관심하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는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상이 끝나자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수석 임원이 말했어요. 퀄리티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성이 문제예요. 종교 애니메이션은 북미에서 틈새 시장입니다. 게다가 아시아 스튜디오 작품을 극장에 거는 건 위험 부담이 크죠. 관객들이 믿고 보는 브랜드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미팅은 유니버설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어요. 마케팅 담당자가 물었죠. 한국 애니메이션이 북미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첫 번째가 되겠다고 확신하죠? 장 감독은 할리우드 성우진 명단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이미 유명 캐스팅 디렉터와 접촉했고 A+급 성우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임원이 서류를 밀어냈어요. 성우가 문제가 아닙니다. 배급 네트워크가 문제죠. 3,000개 극장에 동시 개봉하려면 마케팅비만 5천만 달러가 필요해요. 당신네 제작비보다 많습니다. 누가 그 돈을 대죠? 세 번째, 네 번째 미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니, 파라마운트, 디즈니까지. 모두 거절이었어요. 어떤 곳은 아예 미팅 중간에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모욕적이었던 건 한 배급사 임원의 말이었죠. 당신네는 하청이나 계속하세요. 그게 맞는 위치예요. 일주일 동안 8군데 배급사를 돌았지만 결과는 전멸이었습니다. 마지막 미팅이 끝나고 저는 장 감독과 호텔 로비에 앉았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엔 분노가 서려 있었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가 말했어요. 포기는 없습니다. 배급사가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찾으면 되죠. 독립 배급사들이 있고 스트리밍 플랫폼도 있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360억 중 이미 240억을 썼고 완성까지는 최소 150억이 더 필요했어요. 한국 투자자들은 할리우드의 거절 소식을 듣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장 감독은 자기 집을 담보로 50억을 더 빌렸고 팀원들은 6개월치 월급을 받지 못했어요. 2019년 초 저는 다시 서울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팀원이 70명에서 50명으로 줄었고 사무실 한 층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죠. 모니터 앞에 앉은 애니메이터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장 감독이 저에게 말했어요. 할리우드는 저희를 무시했습니다. 아시아 스튜디오는 영원히 하청일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은 무시당할 때 더 강해진다는 걸요. 20년 전 IMF 때도 그랬고 한국 전쟁 때도 그랬습니다. 벼랑 끝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우리예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끝까지 갈 거라고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을 거였어요. 할리우드의 냉대는 오히려 그들의 연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2019년 여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 감독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톰슨 기자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이 토마스가 우리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제이 토마스요? 그 제이 토마스가요? 제이 토마스는 할리우드 최고의 캐스팅 디렉터였습니다. 30년 경력에 오스카 수상작 5편, 박스오피스 10억 달러 이상 작품이 12편이었어요. 그가 캐스팅한 배우들은 모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죠. 그런 사람이 왜 무명 한국 스튜디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걸까요?
일주일 후 저는 LA 플러스 비벌리힐스에 있는 토마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았어요. 앉으세요, 톰슨 기자. 한국 친구들 이야기 들으러 왔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 프로젝트를 선택하셨나요? 토마스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시나리오를 꺼내더니 제게 건넸어요. 읽어보세요. 20페이지만이라도요. 저는 자리에서 시나리오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영국 소년 월터가 아버지 찰스 디킨스로부터 예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었죠. 그런데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월터는 실제로 예수 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20페이지를 넘기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의 두려움, 예수의 인간적 고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유대감. 종교적 설교가 아니라 인간 드라마였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시나리오를 덮었어요. 토마스가 물었죠. 어떤가요? 놀랍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요.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똑같은 반응이었어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읽었죠. 한국 스튜디오가 만든다는 예수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엉망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3분의 1쯤 읽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찾아왔던 이야기라는 걸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할리우드는 공식대로만 움직여요. 검증된 IP, 거대 자본, 스타 마케팅. 안전한 길만 가죠. 하지만 진짜 좋은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옵니다. 서울의 작은 스튜디오에서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토마스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최고의 성우들에게 시나리오를 보냈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어요. 출연료는 평소의 10분의 1입니다. 대신 이 작품은 당신의 커리어에 새로운 의미를 더할 거예요. 첫 번째 답장은 케네스 브레너였습니다. 셰익스피어 해석의 대가이자 오스카 감독이었죠. 그는 예수 역을 읽고 싶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우마 서먼이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 막달레나 역에 관심을 보였죠. 세 번째는 마크 해밀, 네 번째는 피어스 브로스넌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계속 이름을 나열했어요. 모두 할리우드 A+급 배우들이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10분의 1 출연료를 받고 참여한다고요? 토마스가 웃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톰슨 기자. 이들은 이미 충분히 벌었어요. 이제 그들이 원하는 건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책상 위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토마스가 무명 배우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도 한때는 꿈을 꿨습니다. 돈이 아니라 작품으로 승부하는 거요. 하지만 할리우드에 오래 있다 보니 그걸 잊었죠. 한국 친구들이 저를 다시 깨웠어요. 2020년 초 캐스팅이 완료됐습니다. 예수 역에 케네스 브레너, 베드로 역에 마크 해밀, 마리아 역에 우마 서먼, 그리고 요한 역에 오스카 아이자까지. 이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었어요. 할리우드 역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배급사들이 거절한 이유를 알아요? 브랜드가 없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만들 겁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할리우드 최고의 목소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줄 거예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저는 매년 2번씩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그 4년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목격하기 위해서였죠. 첫 번째 위기는 2020년 중반에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멈췄고 모든 제작이 중단됐어요. 성우들은 각자 집에서 녹음해야 했고 음질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케네스 브레너는 런던 자택에서, 마크 해밀은 LA 플러스에서, 우마 서먼은 뉴욕에서 각자 녹음했죠. 사운드 엔지니어는 6개월 동안 음질을 맞추는 작업만 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투자자 셋이 파산했고 150억 원이 증발했어요. 장 감독은 또다시 개인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이번엔 80억 원이었죠. 제작팀장이 제게 속삭였어요. 감독님은 이제 빚만 200억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평생 빚을 갚아야 해요. 2021년 가을,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제작 일정이 2년 지연됐고 핵심 애니메이터 15명이 넷플릭스와 디즈니로 스카우트됐어요.
더 높은 연봉과 안정성을 제시했거든요. 팀원은 50명에서 35명으로 줄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하루 14시간씩 일했어요. 저는 한 애니메이터와 점심을 먹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는 지쳐 보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떠나고 싶습니다. 디즈니가 연봉 2배를 제시했거든요. 가족도 있고요. 하지만 못 가겠어요. 저는 물었죠. 왜요?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엔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이 한 장면에 제 인생 3년이 들어갔습니다. 땀방울 하나, 눈빛 하나까지 제가 만든 거예요. 이게 완성되는 걸 보지 않고 어떻게 떠나겠어요? 2022년 세 번째 위기였습니다. 제작비가 또 부족했어요. 이번엔 팀원들이 나섰습니다. 35명 전원이 6개월치 월급 삭감에 동의했죠. 절반만 받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한 명은 자기 아파트를 팔아서 20억을 투자했습니다. 장 감독이 제게 말했어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돈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이죠. 그래서 더 완벽하게 만들어야 해요. 이 작품이 실패하면 그들의 희생이 헛되니까요. 완성도를 위한 집착은 거의 광기 수준이었습니다. 예수의 눈빛 하나를 130번 수정했고 물 위를 걷는 장면은 8개월 동안 다시 만들었어요. 빛의 각도, 물결의 높이, 반사 효과까지 모든 걸 계산했습니다. 한 장면 5초를 위해 300명이 한 달을 일했죠. 2023년 여름, 제작이 90%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시사회를 본 토마스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클라이맥스가 약합니다. 감정 전달이 부족해요. 장 감독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20분을 전부 다시 만들었죠. 6개월이 더 걸렸고 50억이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실 건가요? 돈도 시간도 없잖아요. 장 감독이 답했어요. 할리우드는 저희가 어설프게 만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비웃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완벽함으로 대답할 겁니다. 2024년 겨울, 마침내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예산은 처음 계획했던 360억에서 480억으로 늘었고 장 감독의 개인 부채는 250억이 됐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작품을 보는 순간 모든 걸 이해했어요. 97분짜리 영화였지만 그 안에 35명의 인생이 녹아 있었습니다. 10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한국인 특유의 집념이요.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었어요. 증명이었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2025년 2월 비공개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장소는 LA 플러스 센츄리시티에 있는 작은 극장이었어요. 초대받은 사람은 딱 50명, 모두 업계 핵심 인사들이었죠. 저는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앞쪽에는 6년 전 모팩 스튜디오를 거절했던 배급사 임원들이 보였어요.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설, 소니, 파라마운트. 당시 코웃음 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장 감독은 무대에 올라 짧게 인사했어요. 10년 걸렸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명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5분 극장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월터가 시간여행을 떠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탄성이 새어나왔고 몇몇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물 위를 걷는 장면에서 한 임원이 작게 소리쳤어요. 믿을 수 없어. 5,000명을 먹이는 기적 장면에서는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면이 나올 때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97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자 5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기립박수였죠. 50명 전원이 일어나 10분 동안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장 감독의 얼굴을 봤어요. 그는 무대 옆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시사회가 끝나고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배급사 임원들이 장 감독을 둘러쌌어요. 6년 전 거절했던 워너브라더스 임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가 틀렸어요. 이 작품의 배급권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유니버설 대표가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3,500개 극장 동시 개봉, 마케팅 비용 6천만 달러 보장이요. 소니가 반박했죠. 우린 7천만 달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배급망까지 연결해드리죠. 장 감독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토마스가 나섰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우린 천천히 최고의 파트너를 선택할 겁니다. 다음 날, 제 전화기는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배급사 관계자들이 정보를 캐려고 연락했어요. 한 임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최소 1억 달러는 벌 겁니다. 우리가 6년 전에 했어야 할 투자였어요. 일주일 후 최종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선택받은 곳은 엔젤 스튜디오라는 중견 배급사였어요. 메이저는 아니었지만 독립영화 배급 전문이었고 무엇보다 작품을 존중했습니다. 조건은 놀라웠죠. 3,200개 극장 동시 개봉, 마케팅 비용 5천만 달러, 그리고 수익 배분 60대 40. 모펙 스튜디오가 60%를 가져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메이저 배급사들은 분노했어요. 한 임원이 항의했죠. 우리가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장 감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6년 전 당신들은 저희를 하청업체로 돌려보냈어요. 이젠 우리가 선택할 차례입니다. 개봉일이 정해졌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봄방학 시즌의 시작이었죠. 3,200개 극장이 확정됐고 티켓 예매가 열렸습니다. 업계는 긴장했어요. 아시아 스튜디오의 첫 북미 극장 도전이었으니까요. 저는 개봉 일주일 전 장 감독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떨리시나요? 그가 답했죠. 결과가 어떻든 저희는 이미 이겼습니다. 10년 전 불가능하다던 걸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제 할리우드는 우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저는 LA 플러스 센츄리시티 극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개봉 첫 상영 2시간 전이었는데 이미 줄이 50m였어요. 대부분 가족 단위 관객이었죠. 장 감독과 팀원 15명이 LA 플러스로 날아왔습니다. 그들은 극장 근처 호텔 로비에 모여 있었어요. 모니터 세대를 설치하고 실시간 박스오피스 수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죠.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정오 첫 상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극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대기했어요. 97분이 지나고 관객들이 나왔습니다. 한 가족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고 10대 소녀는 친구에게 흥분해서 뭔가 설명하고 있었죠. 50대 남성은 아내와 손을 잡고 조용히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몇 명을 인터뷰했습니다. 한 여성이 말했어요. 종교 영화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였고 믿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남성은 덧붙였죠.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진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오후 3시 첫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국 3,200개 극장 정오 상영 매출이 85만 달러였어요. 호텔 로비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장 감독은 표정이 굳어 있었죠. 아직 멀었습니다. 하루 500만 달러는 넘어야 해요. 저녁 6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SNS가 폭발했어요. 트위터에서 더 킹 오브 킹스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인스타그램엔 감동 후기가 쏟아졌습니다. 한 유명 영화 평론가가 트윗했죠. 올해 최고의 서프라이즈. 한국 스튜디오가 할리우드에 교훈을 줬다. 오후 9시 금요일 집계가 마감됐습니다. 제 전화기로 속보가 떴어요. 더 킹 오브 킹스, 박스오피스 2위 데뷔. 701만 달러. 저는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로비는 난리였어요. 팀원들이 서로 껴안고 울고 있었고 장 감독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701만 달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시아 스튜디오가 북미에서 만든 최고 기록이었고 종교 애니메이션으로는 역대 세 번째 성적이었어요. 무엇보다 3천만 달러로 만든 작품이 1억 달러짜리 블록버스터들과 겨룬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더 놀라웠습니다. 토요일 895만 달러, 일요일 525만 달러. 주말 3일 합계가 191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1998년 드림웍스의 이집트 왕자가 세운 1450만 달러를 완전히 넘어선 겁니다. 27년 만에 깨진 기록이었죠. 월요일 아침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버라이어티는 일면 톱으로 다뤘어요. 한국의 작은 스튜디오가 할리우드 거인들을 이겼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더 직설적이었죠. 우리가 놓친 기회. 6년 전 우리는 그들을 거절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시네마스코어 발표였습니다. 관객 만족도 조사기관인 시네마스코어가 등급을 공개했어요. A+,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역사상 A+를 받은 작품은 단 9편뿐이었고 그중 7편이 디즈니와 픽사였죠. 저는 장 감독에게 전화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해내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믿기지 않습니다. 10년 동안 꿈꿨던 순간인데 현실 같지 않아요.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울에 있는 팀원들에게 전화해야겠어요. 그들이 진짜 주인공이니까요. 개봉 일주일 후 판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넷플릭스가 가장 먼저 움직였어요. 글로벌 콘텐츠 책임자가 직접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장 감독과의 미팅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죠. 독점 스트리밍 판권에 5천만 달러를 제시합니다. 전 세계 190개국 동시 공개해요. 하지만 애플 TV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6천만 달러의 3년 독점권을 제안했고 추가로 속편 제작비 지원까지 약속했어요. 아마존 프라임은 7천만 달러를 내놓았습니다. 6년 전 배급을 거절했던 메이저 스튜디오들이 이제는 돈을 들고 줄을 섰죠. 저는 장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가 웃었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위치에 섰다는 거죠. 6년 전엔 우리가 거절당했는데요. 북미 극장 상영은 5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최종 박스 오피스는 6,85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3천만 달러로 만든 작품이 2배 이상의 수익을 낸 겁니다. 제작비 대비 수익률로 따지면 업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애니메이션 업계 변화를 조사했어요. 더 킹 오브 킹스 개봉 이후 3달 동안 한국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5곳이 북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총액이 2억 달러였죠. 서울에 도착해서 저는 여러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한 대표가 말했어요. 모팩이 문을 열었어요. 이제 한국 애니메이션도 글로벌 시장에서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으니까요. 투자자들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 애니메이션 전담 부서를 신설했고 디즈니는 서울에 협력 스튜디오를 찾기 시작했어요. K-드라마와 K-팝에 이어 K-애니메이션이라는 말이 업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6월에 저는 마지막으로 모팩 스튜디오를 방문했습니다. 팀원들은 다음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벽에는 새로운 기획안 3개가 붙어 있었고 이번엔 디즈니와 워너브라더스가 공동 제작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죠. 장 감독이 저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10년 전 여기 서서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 빌딩들에 우리 작품 포스터가 걸리게 하겠다고요. 이제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20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답했어요. 증명이었죠. 기술력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린 기술로 감동을 만들었어요. 아시아는 하청이라고 했지만 우린 주인공이 됐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우린 해냈어요. 15년 동안 할리우드를 취재하면서 저는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킹 오브 킹스만큼 극적인 건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흥행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편견을 깬 승리였고 한계를 넘어선 도전이었으며 무엇보다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서울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모팩 스튜디오가 보여준 것처럼 그 꿈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백억의 빚을 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국 인정하게 됩니다.